총을 가지고 글렌몬트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날 쏴줘. 가급적이면 머리에다가 관자놀이에 대고 약간 아래쪽을 조준해. 그곳이 뇌를 통과해서 해마로 가는 최단거리니까. 운이 좋다면 총알이 내 두개골을 가르는 감각은 고작 몇십 년밖에 가지 않을 거야. 이게 끔찍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건 나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주는 일이 될 거야. 가능한 한 빨리 머리가 뚫려 죽는 게 다른 대안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내 시련은 지금으로부터 1만 년도 더 전인 오늘 아침 10시 15분에 시작되었다. 나는 추가 수입을 위해 임상 시험 알바를 하곤 했고 실험 약물의 부작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위 말하는 건강한 피험자이다. 언제 한 번은 신장약이었고 몇 번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들은 이번에 내가 복용할 약이 뇌 기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신 활성 물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테스트한 약물 중 나에게 효과가 있는 약물은 없었다. 오락적 의미에서. 다시 말해 내가 테스트한 약물 중 어떤 것도 엄청난 각성 효과를 준다든가 구름 위에 둥둥 뜨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었다. 내가 맨날 플라시보 그룹에 속했던 건진 몰라도 내가 테스트한 어떤 약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의 약은 달랐다. 이놈은 제대로 작동했다. 그들은 10시 15분에 약을 주고 몇 가지 검사를 하러 부를 테니 그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한 30분 정도면 될 거예요. 연구 조수가 말했다. 나는 대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커피 테이블에 놓여있던 사이콜로지 투데이지의 기사 몇 개를 읽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를 다 읽을 때까지 날 부르지 않길래 이번엔 US 뉴스지를 집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었다. 그러고 나선 발간된 지 좀 지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를 읽었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나는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벽시계를 보았고 시계는 아직도 오전 10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단 8분 만에 나는 잡지 3권을 다 읽었던 것이다. 오늘은 기나긴 하루가 되겠구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했다. 대기실에는 몇 권의 낡은 양장본이 놓인 작은 책장이 있었다. 책장으로 걸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다리가 간신히 말을 들었다. 다리가 풀린 게 아니었다. 단지 느렸던 것이다. 소파에서 일어서는 데에만 1분이 걸렸고 책장까지 2발자국 걷는 데에 또 1분이 걸렸다. 선반에 있는 오래된 책들을 훑어보고 모비딕 한 권을 골랐다. 내 팔도 내 다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내 코앞에 책을 잡기 위해 팔을 뻗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찌나 오래 걸리던지 책 등에 손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 지루해질 정도였다. 나는 힘겹게 소파로 돌아와서 그 위에 슬로우 모션으로 쓰러졌는데 나는 그때 달에 있는 우주비행사의 저중력 점프를 떠올렸다. 나는 모비딕을 느리게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이스마일이라 부르라로 시작해서 챕터 30 에이헤브가 그의 파이프 담배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까지 읽었다. 그들이 나를 다시 부르기 전까진 말이다. 기분이 어떠세요? 연구 조수가 나에게 물었다. 느려진 기분이에요. 내가 말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당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내 다리, 내 팔은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는데요? 당신의 뇌가 빠르기 때문에 몸이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뇌는 지금 정상보다 10배, 20배 더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가속된 리듬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생체역학의 법칙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는 조깅 동작을 몸짓으로 흉내낸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서 당신의 그 빠른 걸음걸이조차 본인에게는 매우 느리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아까 내가 대기실 소파에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졌던 것을 생각했다. 내 근육이 느려졌더라도 내 몸은 여전히 중력에 똑같이 반응할 터인데 대기실에서 나는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졌었다. 느린 근육은 왜 중력이 약해 보이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내 뇌는 마하의 속도로 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15분 만에 잡지 3권과 모비딕의 첫 30챕터를 읽을 수 있었던 거겠지. 그들은 나에게 1년의 테스트를 했다. 신체 능력 테스트는 재미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저글링을 해보라며 공 3개를 주었다.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6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 6개를 공중에 띄울 수 있었다. 공들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듯 보였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각 공이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을 기다려서 내 슬로우 모션이 걸린 손으로 공을 잡아 공중으로 다시 던지는 건 지루할 정도였다. 그들은 시리얼을 공중에 흩뿌렸고 나는 젓가락으로 그것들을 전부 잡아냈다. 그들은 동전 한 주먹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지면에 미쳐 닿기도 전에 나는 동전들이 총 얼마였는지 셀 수 있었다. 인지 테스트는 그보다 좀 덜 재밌었지만 매우 유익했다. 50단어 단어 찾기 3초, 포스터 크기의 종이에 그려진 복잡한 미로 풀기 2초, 초당 10개의 이미지가 지나가는 슬라이드 쇼를 보고 내가 본 것에 대한 자세한 질문에 답하기 95% 정답. 그들은 내가 크노프 척도에서 250을 넘었다고 말했다. 초인적 사고 속도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몇 시간 후면 약효가 떨어질 거예요. 그들이 말했다. 본인한테는 며칠처럼 느껴질 거예요. 약효가 아직 남아있을 때를 틈타서 일을 좀 해보는 건 어때요? 아직 고속 모드에 있는 동안 업무 이메일을 처리한다던가. 집으로 가는 길은 끔찍했다.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 현실 세계에서는 35분 정도 걸렸을 테지. 하지만 내 약물 가속 초시공 속에서는 마치 1시간? 반나절? 아니, 며칠처럼 느껴졌다. 연구실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데에만 꼬박 1시간이 걸린 것 같았다. 다리가 나를 더 빨리 밀어주길 바라며 전속력으로 사무실을 달려갔지만 생체 역학이 나에게는 족쇄가 되었다. 내 뇌가 아무리 빨라졌다 해도 내 다리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진 못했다. 내 몸과 마음 사이에 엄청난 갭이 생기는 바람에 언제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고 몸을 돌릴지 판단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나는 내 속도를 잘못 판단해서 엘리베이터 버튼 옆 벽에 꽤 빠른 속도로 부딪혔다. 벽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뻗은 손가락을 시간 내에 거두지 못하고 벽에 강하게 찧었다. 엄청난 고통. 내 뇌가 보통 속도였다면 아마 30초 정도만 아팠겠지. 하지만 가속 상태에서는 강렬한 고통이 30분 동안 지속되는 것 같았다. 아마 45분이었을지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끔찍했다. 고작 7층을 내려가는데 4-5시간을 보내는 듯 했고 내내 엘리베이터의 인테리어 말고는 볼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달려갔다. 인정한다. 이 부분은 거의 재밌기까지 했다. 내 몸은 나에게는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였지만 덕분에 난 발을 어디에 둘지, 팔을 어떻게 휘두르고 몸통을 어떻게 돌릴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내 몸보다 20배 빠른 뇌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고작 한두 블록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다음 나는 나머지 길을 춤을 추듯 달렸고 보도 위의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잽싸게 움직이며 몇 센치, 즉 몇 분의 거리로 움직이는 차를 피했다. 나는 지하철로 내려가 승강장으로 달려갔는데 4시간 기준으로 1시간을 보냈다. 레드라인 전철이 도착할 때까지의 6분은 끝없는 지루함의 연속이었고 엘리베이터 안보라 지하철 플랫폼에서 볼 것이 더 많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지루했다. 모비딕을 훔쳐왔어야 했는데. 레드라인 전철이 슬로우 모션으로 포효하며 역으로 들어왔다. 전철의 브레이크가 내지르는 고음의 소리가 내 고속 정신에 의해 주파수가 바뀌어 마치 단조로운 튜바 솔로 같은 길고 낮은 음조로 바뀌었다. 평소보다 3옥타브 낮은 건 전철의 브레이크 소리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느려졌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내 가청 주파수 아래로 내려갔다. 나랑 같은 전철칸에 있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 있었는데 마치 고래 울음소리처럼 느려졌다. 자동차 경적소리와 포트홀에 튀어오르는 트럭 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리는 이제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같이 낮고 둔탁했다. 아까 연구실에서까지는 아직 연구진의 말을 듣고 소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와도 말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약의 효과는 여전히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개같은 레드라인 전철에서 며칠은 보낸 것 같았다. 며칠 동안이나 비명을 지르는 아기의 고래 울음소리와 전철 브레이크의 튜바 솔로를 들었다. 평범한 목소리는 내 가청 주파수에서 벗어났지만 냄새는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했다. 내 코는 사람 채취, 전철 브레이크의 악취, 객차에 떠도는 방귀와 온갖 냄새의 혼합물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나는 마침내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열린 문에 전속력으로 달려서 현관까지 들어가는 게
마치 느긋한 강을 따라 느리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안도했다. 적어도 여긴 뭔가 할 일이라도 있었지. 읽고 있던 책인 100년 동안의 고독을 집어들곤 죄다 읽어버렸다. 페이지를 너무 빨리 넘기는 바람에 여러 장을 찢어버렸지만 책을 읽는데 사용한 시간 대부분은 실제로 책을 읽는 시간보단 페이지를 넘기는 데 사용하는 듯했다. 책을 다 읽자 내가 집에 온 후로 3분이 지나 있었다. 인터넷 서핑도 시도해보았지만 답답할 정도로 느렸다. 그리고 세상에 요즘 컴퓨터 켜지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 새 페이지 하나 로드하는데 몇 시간은 걸리는 듯 했고 읽는 데는 고작 몇 분의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뉴스피드에 있는 기사 100개를 읽었고 이제 겨우 3분이 더 지나 있었다. 아직 읽지 않은 책 더미를 뒤져서 2권을 더 완독했고 4분이 더 지났다. 나는 약의 남은 효과를 잠으로 때워보기로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 뇌의 지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든 간에 약에 의해 초고속으로 가속된 부분은 수면을 지배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듯 했다. 며칠 동안 깨어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 육체적 뇌는 여전히 오후 1시 25분이라고 생각했다. 내 뇌는 아직 잠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을 자려고 노력했다. 나는 내 침실로 걸어갔다. 아파트를 느릿느릿 45분 동안 흘러간 뒤 침대에 몸을 던졌고 난 매트리스 위에 깃털처럼 느긋하게 떨어졌다. 나는 눈을 감고 몇 시간이고 누워있다가 결국 포기했다. 현실 시간으론 고작 10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슬로우 모션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난 수면제를 먹었다. 알약과 그것을 삼키는 데 사용한 물의 흐름이 목구멍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은 역겨웠다. 내 호흡을 막는 덩어리가 식도를 따라 달팽이처럼 내려갔다. 나는 책을 읽었다. 10분이 지났다. 나는 또 다른 책을 읽었다. 수면제를 복용한 지 18분 후였다. 나는 내 상황의 절망에 방을 가로질러 책을 집어던졌다. 책은 천천히 회전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공중을 돌았다. 책은 길고 희미한 울림과 함께 벽에 부딪혔다. 몇 시간 동안 머릿속에 남은 소리는 오직 그 소리뿐이었다. 그리곤 마치 수영장에 가라앉는 슬리퍼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약을 먹은 후에도 중력의 힘이나 물리법칙은 바뀌지 않았을 터였다. 단지 내 시간 감각이 돌아버린 거지. 이것은 내가 사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사용하여 약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의 효과가 여전히 심해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마치 슬라이드쇼를 보는 것 마냥 화면의 각 프레임이 확실하게 보였다. 나는 좌절하며 텔레비전을 껐다. 책을 몇 권 더 읽었다. 처칠의 영어권 민족의 역사의 첫 2권이었다. 그다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고역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이나 걸려 책장에서 다른 책을 꺼내는 지루함을 감내할 바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처칠의 책이나 읽는 게 나았다. 이제 수면제를 복용한 지 35분이 지났고 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시간이 지나고 숨을 들이마신다. 몇 시간이나 걸렸다. 또 시간이 지났다. 숨을 내쉬는데 또 몇 시간이 걸렸다. 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다. 나에게 약을 준 사무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어쩌면 약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적어도 약효가 떨어질 때까지 나를 기절시킬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렇게 하는 데만 4시간으로 몇 시간이나 걸렸다. 나는 심지어 문을 잠그는 수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게 엘리베이터보다 빠르기에 난 계단을 내려가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와서 거리로 나간다. 이 고작 몇 안 되는 행동들이 마치 직장에서 보내는 기나긴 하루와도 같이 느껴졌다. 거리를 질주하며 춤추듯 보행자들 사이를 이리저리 지나갔는데 그들에게는 초인적인 민첩성으로 보였을 것이다. 지하철역의 첫 번째 계단에서 뛰어내려 계란 참외 착자기까지 또 1시간, 그리고 2번째 계단에서 뛰어내리자 그때 수면제가 나를 강타했다. 수면제가 나를 잠이 오게 한 것은 아니었다. 전혀. 대신 오늘 아침에 먹은 실험 약물과 심각한 교차 반응을 일으킨 게 분명했다. 나는 아직 2번째 계단을 뛰어내리던 중이었고 느렸지만 꾸준히 눈에 띄게 전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덜컥
모든 것이 멈췄다. 거리의 둔탁한 포효와 전철의 소음이 멈췄고 네가 경험한 가장 완벽한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나의 아래로 향하던 움직임이 완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는 내가 지각한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수백 배는 느렸을 것이다. 하지만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한 후에는 시간이 수천 배 더 느리게 움직였다. 매 초가 나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졌다. 눈을 움직이는 것마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스크롤로 시야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오후 내내 내 생각이 내 몸보다 수백 배 더 빨리 움직이는 동안 걷고 달리고 점프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수면제로 인해 40~50배는 더 느려지면서 이제 신체 조절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나는 하필 다음 걸음을 내딛던 중이었고 근육을 조절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몇 시간 동안 발을 앞으로 내딛도록 명령했고 다음 걸음을 놓칠 것 같으면 또 몇 시간 동안 뒤로 내딛도록 명령했다. 발목 각도를 조정하려고 몇 시간 동안 시도한 다음 잘못된 느낌이 들면 다시 조정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걸음에서 발목을 접질렀다. 느린 속도에 통증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몇 시간에 걸쳐 굽은 발목에 점점 더 많은 중량이 가해졌다. 뇌로 통증을 보내는 신경 신호는 귀의 신경과 다르게 작동하는 게 분명했다. 음파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되어 감지할 수 없을 때까지 희석되었지만 통증은 시간에 대한 내 인식의 변화에 전혀 희석되지 않은 채로 뇌로 흘러들었다. 내 접질은 발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몇 시간에 걸쳐서 늘어남에 따라 내가 느끼는 고통 역시 몇 시간에 걸쳐서 늘어나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앞으로 기울어졌고 고속의 정신은 저속의 몸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며칠에 걸쳐 추락했다. 머리가 먼저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통을 충분히 돌리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오른쪽 어깨로 착지했다. 처음에는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러다 어깨가 땅에 닿으면서 약간의 압력을 느꼈다. 압력이 커짐에 따라 몇 시간이고 통증이 심해졌다.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어깨가 빠졌고 어깨뼈가 제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그 끔찍한 느낌은 마치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서야 내 움직임이 멈췄고 나는 바닥에 구겨진 채 천장을 응시했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히 방금 막 생긴 부상의 강도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추락할 동안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다. 매 초가 나에게 며칠처럼 느껴진다면 현실 세계의 매 분은 나에게 몇 년과도 같을 것이다. 다음 2~3시간 안에 약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이 악몽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지속된다는 뜻이었다. 땅에 닿을 때쯤에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난 어떻게든 승강장에 도착해서 기차 앞에 몸을 던질 것이다. 나는 손과 무릎으로 몸을 틀었다. 내 탈구된 어깨는 며칠 동안이나 비명을 질러댔다. 회전을 잘못 판단해 등을 대고 구른 후 나는 다시 시도했다. 풀이 자라는 것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몸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했으며 그 다음엔 얼굴로 쓰러졌고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성공으로 보상받았다. 나는 손과 무릎으로 몸을 안정시켰다. 내 발로 걷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다면 걷거나 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기었다. 지하철역 바닥을 기어갔다. 사람들의 얼빠진 시선이 몇 주 동안 나를 괴롭혔다. 나는 개찰구 회전문 아래로 기어가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갔다. 에스컬레이터는 빙하가 바다에 얼음을 쏟는 것과 같은 속도로 러시아어의 군중을 승강장으로 쏟아냈다.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붐비는 승강장을 내려다보았다. 기차 상태 표지판에는 다음 기차가 20분 후에 도착한다고 적혀 있었다. 20분은 나에게 있어서 1년이었다. 나는 전철 승강장에서 1년을 보내야 했다.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면서. 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기어내려 통근객들의 멍청한 표정을 며칠 동안 참아냈다. 나는 몇 걸음 떨어진 콘크리트 벤치로 기어가서 그 앞에 웅크린 채 어깨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자 시간에 대한 내 문제가 더 심해졌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계단에서 엄청나게 느려졌던 것은 실험 약물과 수면제의 상호작용의 시작일 뿐이었던 것이다.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 완전히 깨달았다. 눈을 깜빡이면 몇 년 동안의 어둠이 뒤따랐다. 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눈을 깜빡이면서 시야도 사라졌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까 떨어졌을 때 얻은 고통뿐.
내 초가속 정신은 지체 않고 감각적 입력의 부족을 보상하기 시작했다. 환청, 나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나에게 노래를 부르는 그들. 온갖 패턴과 얼굴과 색상이 내 마음의 눈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회상했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상상했다. 나는 영어를 잊었다. 나는 깊은 절망에 안착했다. 나는 신에게 말했다. 나는 신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우주를 상상하고 내 생각만으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반복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반복했다. 내 눈은 지각이 이동하듯 느리게 열렸다. 희미한 빛 몇 주, 빛의 틈새 몇 주, 지하철 플랫폼의 좁은 시야, 내 근처 통근기계 발목과 반대쪽 벽의 광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것만으로 수십 년에 걸친 프로젝트였다. 그 지루함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깨의 통증은 지루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이미 수백 번이나 생각했다. 발목과 광고의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절대. 지루함이 너무 강렬해서 실체적이다. 마치 금속과 돌로 된 지루함이란 물체가 내 두개골에 박혀있는 것 같았다. 피할 수 없었다. 내 선택지는 무엇일까? 나를 뭉개줄 전철도 없는데 지금 선로에 떨어진다 한들 죽지는 못할 것이다. 4피트 높이에서 떨어져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고, 만약 승강장에 있는 웬 오지랖 넓은 사람이 날 구출하기라도 한다면 마침내 전철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그 시나리오에서 내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철을 기다린다. 내가 그 아래에 몸을 던질 수 있게. 그것이 마침내 나를 강타할 때 나는 수세기 동안 산산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마침내 삶의 빛이 내 뇌를 떠나면 내 경험은 끝날 것이다. 나는 이 벤치 아래에서 수백 년의 수명을 살았어.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인간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나이가 많아졌어. 내 인생 경험의 대부분은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발목과 광고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고통의 연속이었어. 이 글은 내 플랜 B이자 내 마지막 기도, 내 마지막 도박이야. 나는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내 고통이 끝나야 한다는 것에 설득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평생 동안 이 글을 타이핑해서 올렸어. 지금 이 플랫폼에 있는 누군가, 벤치 밑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 에스컬레이터를 기어 내려온 남자를 찾아서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죽여줄 누군가에게 말한다. 관자놀이에 총알을 박아. 만약 네가 지금 총을 가지고 글렌몬트 지하철역에 있다면 제발 날 쏴줘.